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명작 읽기 14주를 공부합시다. 14주차 공부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자본론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고 쉽지가 않아서 자본론은 우리가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본론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칼 마르크스의 주요 철학 사상을 읽는 거죠. 핵심은 뭐냐? 사회 구조와 인간 본성, 이렇게 초점화를 이루어서 칼 마르크스의 생각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명작이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야 마땅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한 주 2차 시 50분 50분 그 시간에 아무리 간추려도 제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읽어야죠. 예, 고전 명작 읽기인데 14주 1차 시 합니다. 칼 마르크스. 표지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예,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인간 본성은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 칼 마르크스. 자, 공부를 합시다.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누군지 모르진 않죠. 혹시라도 공산당 선언,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그런 이론가, 학자 칼 마르크스. 19세기에 19세기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래야 칼 마르크스. 그 칼 마르크스를 또 봅시다. 그 정기적 사실을 독일 라인주 1818년 5월 5일에 독일 라인주 트리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라인주 트리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도. 예.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뭐 세계 다 가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외국에 나간 게 뭐 중국에 한 4박 5일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단체 여행을 한번 다녀왔고요. 중국은 참 큽니다. 엄청나게 큰 산도 크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참 그 다정하죠. 다정다감합니다. 산천이. 중국은 뭐 거대한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강이, 이건 강이 아니라 무슨 엄청난 바다처럼 이렇게 그 물살이 강하고 수량이 풍부하고, 하여튼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 가봤고, 괌이 아니라 괌이 아니라 발리를 한번 갔었는데, 참 인도네시아죠, 발리. 좀 따뜻한 그런 관광지였고, 일본 저 위에 북해도, 또 아래쪽에 또 대마도, 이 정도를 갔을 거예요. 많이 안 다녔어요. 외국은. 독일을 가보지 못했어요.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선생들은 내가 한 서너 명 아는데, 참 독일은 학비도 유학생들도 대학원 가잖아요. 유학생들도 학비가 무료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상당한 근데 대체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학년을 이렇게 이제 진급할 때 유급생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공부를 그 각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게 없죠. 한국의 경우는 성적이 이제 조금 별로 안 좋으면 다음 학기에 뭐 재수강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채워서 좀 늦게 하더라도 어떤 졸업은 다 하고 그러는데, 유럽은 그런 그 시스템이 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선진국들은. 하여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도 뭐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영역의 철학도 그렇고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그 뭐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선민의식. 뭐 그런 게 좀 자부심이 가득하죠. 자, 어쨌든 이 트리어 시가 보니까 당시 독일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발전한 곳이었다고 돼 있네요. 한때 프랑스 혁명군이 점령해서 또 진보적인 이념을 널리 퍼뜨려 놓은 곳이었다, 이런 얘기. 프랑스 혁명군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 집정하기 이전에 나폴레옹 전쟁이기도 하죠. 예, 그 프랑스의 그런 혁명 사상을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주변의 국가들이 두렵죠. 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혁명의 기운이 그 자신들의 나라로 퍼질 것을 두려워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죠. 그럴 때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 맞서 싸우고 이렇게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칸트 철학의 신봉자였고 가족들에게 휴머니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면밀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교육을 했나 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지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식구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주부였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았죠. 아까 보니까 지금 어, 7남매 중 셋째. 아이고, 그러니까 식구가 9명이나 됐군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제외하더라도, 조부를 제외하더라도 부모님 두 분 있고 이제 그 형제가 7명이니까 대가족이었네요. 예. 변호사였고, 예. 아버지가 그다음에 김나지움을 졸업해서 17살의 마르크스는 직업 선택을 앞둔 한 젊은이의 고찰. 이런 이제 졸업 에세이, 졸업 에세이, 직업 선택을 앞둔 한 젊은이의 고찰. 아이고, 참. 예. 일테면 그 졸업 논문이죠, 이게. 예.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볼까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자료를 지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자료에. 우리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리를 반드시 얻지는 못한다. 이 마르크스 어린 나이에 18세, 19세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 그 어떤 통찰이 이렇게 깊어요. 참 대단합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리를 반드시 얻지는 못하죠. 그렇죠? 사회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가 그 관계들을 규정할 위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이미 다 이 새로운 세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봉쇄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이미 나이 든 세대가 또 기득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마르크스 전기를 쓴 프란츠 메링은 이 문장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의 맹아, 씨앗, 맹아를 발견했다. 일리 있죠. 뭐 과장 아니에요. 대단하죠. 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리를 반드시 얻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 필요 없겠죠. 재채기가 나오려고 지금.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콜라 한 잔에다가 이디야 커피를 지금 옆에 놓고 있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줄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추상될 수 없다. 추상. 어떻게 좀 풀어줄까요?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추상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그런 환경이
인간의 삶에 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인간은 누구라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 마르크스는 같은 글에서 자신의 일생이 인류 행복과 해방을 향한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정말 꿈이 컸던 젊은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글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택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응? 이건 뭐 초등학교 때, 네, 무슨 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슈베르처 그 박사의 공부를 그때 좀 했던 모양이죠. 그런 거 위대한 인물들과 관련된 전기를 읽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의사가 돼서 그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파괴 정신을 가지고 돕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죠. 없죠. 하여튼 근데 마르크스는 그 포부가 상당히 컸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제한된 이기적인 기쁨을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명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죠,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 14주 마르크스의 입론들은 사실 이 책에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의 마르크스 편 110쪽에서 140쪽까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내가 이 자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칼 마르크스와 관련된 자료를 또 일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들어있는 마르크스 편 자료를 또 많이 인용 활용을 해서 14주 고전 명작 읽기 14주 수업 자료를 채우고 있음을 이제 밝힙니다. 찰스 다윈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현대 사상의 기틀을 잡은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윈이 과학자였죠. 찰스 다윈 저번에 공부했죠. 12주차에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사건에 깊이 연루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마르크스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언제나 경멸했던 그런 또 소위 실천적 지식인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탁상공론만 일삼는 그런 책상 물림들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어록이 많지만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그러죠. 세계를 변혁시키는 그런 실천적 역량이 필요하죠. 실천적 행위가 필요하죠. 물론 책상에서 그 이론을,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어떤 변화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욕심을 내자면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 세계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변혁의 그런 자리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식인 아니냐? 이 얘기죠. 인간 삶의 생물학적 배경보다는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 다윈과는 좀 다르죠. 다윈이 이 학문의 역사에서 제기했던, 종의 기원에서 제시했던 이런 창조설과는 결이 다른 그런 학설들은 인류의 그 학문의 어떤 엄청난 전환을 가져온 그런 크나큰 족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크나큰 대변혁의 계기를 마련한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했죠. 혁명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 그다음에 그의 동료였던 엥겔스의 이런
정교한 이론과 변혁 운동의 그런 어떤 동력을 바탕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소위 소련을 비롯한 동국고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체제가 몰락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국가들도 전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 체제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나 같은 이제 그 인문학자도 이런 마르크스의 어떤 언명들은, 이론들은 그래도 어떻게 이 자본, 왜냐하면 어느 이론도 어느 체제도 완벽한 건 없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문제를 깊이 분석한 토대에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다음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현실에서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유일한 어떤 경제 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완벽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죠. 효율성과 능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연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물화, 인간 소외, 인간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무신화, 이런, 그다음에 그 엄청난 그 빈부 간의 어떤 격차, 불평등 구조, 이런 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상당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런 이론들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전 명작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 명작 읽기 수업에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낸 그 선택한 여러 이제 텍스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자양분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우리는 교양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매우 그게 자체가 이제 우리의 목표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변화, 사회 전체의 변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다윈은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듯이 마르크스 역시 인간 생명의 기본적 사실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이나 사회 역사는 인간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마르크스, 줄여서 막스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과 주장으로부터 인간이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고 사회는 인간을 변형시킨다는 소위 변증법적 과정이 존재해요. 변증법, 헤겔이 완성한 정반합이라고 하는 역사 발전은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고, 주도적인 흐름이 있고, 그런 어떤 개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반드시 반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귀족과 또는 이제 군사, 나폴레옹의 그런 재정, 쿠데타, 정반, 그런 다음에 합으로 나아가는, 그것의 어떤 균형과 조화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정반합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변증법적 그런 역사 철학에서는 주로 헤겔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헤겔도 이제 이런 그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데,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을 변형시키고 거꾸로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은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는 이제 뭐 카타르시스라든가 문의 미학을 이야기했고, 또 이제
다른 책인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 인간의 본성, 그다음에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최대 관심인 거죠. 인간은 여기 있군요. 다 내가 써놨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벗어나서는 괜히 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하는 개인이 없었다면 언어가 생길 수 없었겠죠. 그런 거예요. 언어가 우리가 말과 글은 언어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이죠. 근데 이 언어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느냐? 언어의 발생 기원을 따져보면 바로 생존 본능과 관련된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울음을 터뜨리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언어의 가장 그 초보적인 어떤 단계죠. 그 다음에 말을 배우면 엄마 배고파, 엄마 물 줘, 엄마 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생존 본능과 관련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언어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언어가 생겼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하는 기한이 없었다면 언어가 생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 영향을 벗어난 생산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죠. 진리라고 나는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책을 내가 많이 읽고 활용을 합니다. 각각의 텍스트의 줄거리와 함께 이제 줄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책들도 읽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제를 확장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로저 트리그, 이제 저자 로저 트리그, 아까 이 마르크스의, 그러니까 여기죠.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에는 이제 주요한 서구의 철학자들, 철학 사상가들 10명을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가서 어떻게 입론을 펼치는가를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 이 로저 트리그는 바로 이런 마르크스의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론을 펼칩니다. 학문은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왜?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런 주장은 사회 불가피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로저 트리그도 인정해요. 그렇죠? 사회 불가피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동물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망각해서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단순한 사실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로저 트리그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난 이 로저 트리그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동물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성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는 다른, 그럼에도 동물과 같은 유사한 그런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절반은 동물적 본능, 생존과 관련된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동물적 본능, 우리가 내장하고 있는 동물적 본능을 짐짓 외면해 버린 거 아닌가.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알아야 공산주의를 아는 거죠. 자본주의가 뭐였습니까? 이윤 추구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와체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그 구성 요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 자본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자본을 축적해서 대재벌이 되는 거고, 자신의 몸밖에 없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없으니까 하루 12시간만 일해도 엄청나게 과로사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주일, 한 5, 6일 일하고,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쉬고, 그래야 재충전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일해서 임금 노동만 가지고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죠. 집 한 채를 못 산다니까요. 100년, 50년, 100년을 월급을 모아도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로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모순은 뭡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이잉여가 발생한다고, 이잉여 경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을 사회가 가져버리자, 국가가 독점해버리자, 이게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공동생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자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자.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상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이상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의 본능을 짐짓 외면한 거죠. 얼마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습니까? 어? 어. 그,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은, 사회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은 소위 법꾸라지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잘 활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소위 법꾸라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 법의 빈틈을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치부를 하고, 어,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하여튼 뭐 온갖 그 어떤 부정직한 많이 하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런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그다음에 오로지 자신을 중심에 넣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성적 사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죠? 예. 들키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이제 천년 만년을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난 로저 트리그의 이 말이 아주 적확한, 아주 잘 짚었다. 마르크스 사상의 그 어떤 부족한 부분, 허점을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자연도태라고 하는 다윈주의자들의 개념을 역사적 변화에 대한 비유로도 또 사용합니다. 마르크스는 다윈이 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제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생물 종에 한해서 자연도태, 적자생존 요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이제 사회학자들, 뭐 스펜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진화론으로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우생학이 그런 상황에서 우생학이 대두되고, 우생학은 인종 청소하는 쪽으로 악용됐다. 그 얘기 저번에 했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철저하게 생물 종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 진화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경제체제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전복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변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구와 직접 관련시켜서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생각한 거예요. 좀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마르크스는 모든 것을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에, 판단한 거예요. 사회 구조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알겠죠? 사회적 관계. 엥겔스, 마르크스의 이념적 동지, 친구, 엥겔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주의자의 창시자, 공산주의의 창시자, 공산당 선언을 같이 집필했던 그런 이론가. 예, 엥겔스는 자, 마르크스와 함께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 변증법적 및 사적 유물론의 창시자, 국제 노동자 계급운동의 지도자, 엥겔스. 과학이나 예술, 종교를 추구하기에 앞서 인간은 먹고 마시며 잠자리 의복을 구해야 한다. 그러죠. 아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술, 종교는 굶주리면서도 추구하나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과학이나 예술, 종교를 추구하기에 앞서 인간은 먹고 마시며 이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예. 과학이나 예술, 종교를 추구하기에 앞서 인간은 먹고 마시며 잠자리 의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생존의 수단,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이 모든 사회 정치적 체제의 근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물질과 정신을 나는 이분법대로 나누는 것을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마땅치 않다기보다도 이제 잘, 하여튼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유물론자. 이 어떤 물적 토대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적 토대. 그러니까 하부 구조, 상부 구조는 이제 이런 예술, 종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정신의 영역, 상부 구조. 근데 이제 하부 구조, 토대가 뭡니까?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물질.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위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신앙을 지도하는 분들은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토대, 예. 이 물질적 구체의 관계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척하죠. 마르크스 따르면 이런 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떤이 아니라 어떤인데 또 가끔 이렇게 어떤 것보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설명돼야 한다. 그렇죠? 자본. 이 5권입니까?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하여튼 이거 다 우리가 한 주에 공부할 수 없죠. 예. 하여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각 따로 또는 같이 수십 권의 저작을 저술했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론, 공산당 선언,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 발전, 가장 널리 익히는 공산주의 문헌,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 발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은 번역된 게 얇아요. 나도 있는데 보니까 자본론은 없어요. 예, 자본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회과학을 전공하거나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필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서를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나는 인문학자이고 변명인 같지만 내가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본론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자본론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현대문학을 전공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전남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잡학이에요, 잡학. 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도 그러겠죠, 철학도. 다양한 어떤 인간의 현상,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그늘을 이제 추적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이니까. 문학은 뭐예요? 그런 인간의 삶, 다양한 인간의 삶의 양상, 그다음에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축조해내는 것. 이게 이제 문학이죠. 그러니까 문학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용을 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이제 이를테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논문, 평론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주변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인접 학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 등의 이런 저서들과 논문들을 많이 읽고 활용하면서 문학 작품을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해서 논문이나 평론을 쓰거든요. 자본론을 내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은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분석력, 사회를 바로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내는데 뛰어나겠죠. 자, 예, 자본론이 출판된 지는 뭐 훨씬 100여 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자본론은 바로 이제 그 어떤 책이나 당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상황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쓴 자본론은 그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자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당장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자본론은 하나의 바이블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바이블.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적 작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읽으려고는 해요. 자본론을 읽어야 될 하나의 필독, 인문학도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 우리 이제 해양대학교 친구들은 관심 있으면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게 많죠. 너무 많죠. 우리 고전명작에 있기만 하더라도 15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이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도 이런 마르크스의 그런 논점들을 부지불식간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런 소위 분석 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부지불식간에 많이 이렇게 나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좀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주의자는 아니죠.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럼 자유주의자 아니면 평등주의자냐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는 자본의 논리를 유일한 어떤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자본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그런 사회 뭐 10%에 속하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자유주의자 그런 자본과 계급이 아니면 그럼 평등주의자냐? 평등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뭐 신봉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워낙 분단 체제 때문에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 그러면 이제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금기시 되긴 했었지만 나는 평등주의자도 아니에요. 나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평등주의자도 아닙니다. 평등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제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 부모가 다 달라요. 그렇죠?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도덕심 높고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복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할 수가 없어요. 평등할 수가. 다만 이 평등은 내가 다른 수업 시간도 얘기했어요. 법 앞의 평등. 최소한 법 앞의 평등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법 앞의 평등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장제원 아들 노엘은 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또 경찰관 단속에 걸리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근데 또 이게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장에 수갑 채우고 구속돼요. 근데 구속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예, 권력자니까. 법 앞에 평등 안 해요.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눈 감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난 그럼 진보냐 보수냐? 난 진보주의자예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은 그 광역 단위의 교육감들이 대부분 진보 교육감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등 교육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특수목적고를 다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보내고 자율형 사립고 보내고 다 그랬던데요. 이건 뭐예요? 위선적인 거죠. 자기 자식들은 위장전입에서 강남의 대치동에 살면서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보내고, 그래놓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평등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난 진보주의자고, 뭐 투표할 때는 또 그런 사람한테 표를 주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사회 특권 계급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이런 주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계급적 위치가 그 사람의 사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모순적인 것이 그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소위 진보 교육감, 진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딱 눈 감고 보수주의자들도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시간을 좀 봅시다. 예, 조금 더 하고 쉬었다가 이제 그 2차 시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바로 답은 못하지만 내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들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여러 시민단체 뭐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벌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예전에 내가 그 오래전에 학벌 없는 사회 좋다. 왜냐하면 스카이 서울대를 제일 맨 앞에 놔두고 전국에 한 200개 전문대까지 하면 400개 되거든요. 한 4년제만 하면 한 180개 정도 되고, 전문대까지 2년제, 3년제 전문대까지 하면 전국에 한 400개 정도 돼요. 어림에서 90%가 사학일 거예요. 사립학교, 사립대학. 그런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울대를 맨 앞에 놓고 그 400여 개 대학을 쫙 서열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나는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지론 이런 것도 뭐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학벌 없는 사회, 학벌 위주의 이런 계급 재생산 구조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왜 인서울 합니까? 왜? 취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지방대는 그렇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생보다 지방대 졸업생들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지방대보다는, 사실 지방대에 있는 국립대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인서울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인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학벌을 통해서 이 사회적 계급이 재생산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학벌 없는 사회에 조금씩 후원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금씩 괜찮다 싶은 데는 조금씩 후원해. 돈 많이 없으니까 10,000원, 2만 원씩 매달. 그것도 모아놓으면 많아요. 여러 군 되면. 근데 하여튼 좀 했는데 그 학벌 없는 사회가 이제 광주에도 생겼더라고요. 이제 광주 조금 이제 확장되면서.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또 난 늘 공부해야 되고 읽고 써야 되고 이렇게 강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내지는 못하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카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모임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활동이야 뭐 학벌 없는 사회를 이제 만들자는 그런 이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이제 봤더니 내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요. 그 학벌 없는 사회 광주 모임 이거 들으면 또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나? 아니 그냥 명예를 훼손하고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내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글을 좀 봤더니 소위 이제 평등 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뭐 10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이면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동급생이면 이름 부르고 선배면 형, 뭐 이렇게 언니 이렇게 부르죠?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교수님을 보면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 학벌 없는 모임 이쪽에서는 구성원들이 그 회원들이 모이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좀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그러겠죠. 사회에서의 그런 위치가 거기서 모이니까 그러니까 학벌 없는 모임이니까 학벌 없는 학벌 철폐를 주장하는 모임이니까 무슨 어느 대학 출신인가 이건 묻지 않겠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에, 남녀 그다음에 나이 뭐 직업 하여튼 뭐 이런 걸 상관없이 이를테면 서로 간에 반말을 한다든가 서로 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무슨 한말의 동학도 아니고 응? 천도교 동학 예 이것도 아니고 동학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이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건 좋은데 근데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서로 반말을 한다? 이게 평등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문화다? 나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후원도 진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평등일 것인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조건을 인정하면서 그 자체로 존중하는 거. 음. 인간을 어떤 어떤 뭐 정치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수단화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각각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나는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나도 평등주의자죠. 그런데 그냥 모든 걸 다, 뭐, 김동무, 이동무, 심동무처럼 해버리는 그런 문화는 도저히 내가 용인이 안 되더라고요. 에,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보험지에서는 그래서 나는 고개를 젓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적 작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와 관련해서 지금 두루두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 자, 관계를 알면 자본이 보인다. 이 부분은 2차 시로
넘어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하려면 1, 2분 가지고 안 되니까 넘어가서 2차 시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전 명자읽기 14주 1차 시는 우리 지금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그런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좀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명자읽기 14주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